지금 부동산 매입, 저는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보는데 이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 토지를 매입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2차 차이나 자본의 공습은 제주도 땅 매입한다, 아파트 구매한다고는 다른 업그레이드 버전의 2.0의 차이나 자본의 공습이 저는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승찬 교수입니다. 미중 간의 관세 전쟁, 중국의 제조 혁신으로 인해서 우리 산업 생태계가 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기업들 대상으로 강의도 많이 하고 있고 그 이슈를 가지고 방송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최근 문제가 된 중국 정부의 용산 땅 매입 사건과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게 최근에 기사화되면서 이슈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 중국 대사관이 남산 터널이 있잖아요. 조금 더 외곽에 있는 예전에 골프 연습장 하던 거기 부지를 산 거예요. 그 당시 한 300억 정도 샀는데 거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지금 보니까 한 1000억 정도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슈가 된 것은 그게 왜 용산이냐. 그 다음에 그 장소가 예전 용산 미군 기지에서 한 1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이다 보니까 또 대통령실도 있고. 그래서 그게 그 의도가 뭐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전략적 토지 매입의 의도와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기업이 아니라 중국 대사관이 샀다라는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많지가 않은 거고, 이제 미국과 중국 간에 있는 전략 경쟁, 특히 2018년도가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 시작점이거든요. 그때 이제 샀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간의 부분에서 이런 또 미중 간의 부분에 있어서의 좀 어느 정도 전략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좀 확대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 와서 보면 대통령실 있는 용산 쪽이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대통령실이 결정되기 전에 산 거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쓰겠다라는 이야기는 하진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코로나가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어떤 걸 짓겠다라는 것은 밝히진 않고 있다. 그래서 공무원이라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죠. 문화원을 확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중국 관련돼서 많은 걸 중국인이 소프트 파워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업무적인 거를 또 사용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한국이 그만큼 중요해졌기 때문에 지금 미중 간에 있는 전략 경쟁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중국 각 부처라든지 정부 차원에서 또 이거 다른 활용 용도로서 쓸 수는 있다.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제 매입을 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국가 안보, 경제 안보가 매우 중요한 이슈가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의 국가 기관 산업, 정부의 기관이 있는 반경 몇 킬로, 국가 기관 산업이니까 항만이라든지 그다음에 공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정부가 조금은 어느 나라에서 오는 돈이든 그게 기업이든 그게 중국 자본이 아니더라도 그게 기타 국가의 자본이든 간에 이거는 심사를 하는 게 맞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은 경제 안보가 국가 안보와 지금 거의 똑같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미국도 사실 그렇거든요. 항만이라든가 공항이라든가 국가기관실 부분에서는 큐피스라 해가지고 외국인 심사위원회에서 그걸 이제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밖에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주정부한테 맡기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미국은 중국과의 부분에서 워낙 지금 경쟁 구도에 있고 지금 중국 유학생도 내보내려고 하는 판이기 때문에 지금 지금 트럼프 이에서는 하버드와도 지금 계속 지금 트러블이 있고, 괜히 그 여파가 우리나라 유학생도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펀딩이나 이런 것들이 다 줄어들고 있고, 미국에 유학하고 있는 가장 많은 중국 유학생, 인도, 그다음에 한국도 많이 가죠. 이런 거 가는 것처럼 중국에 대한 감정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한 30개 이상 주에서는 아예 지금 중국 자본이 미국 땅을 사는 거에 대해서 완전히 지금 금지를 했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미국과 똑같이 갈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업적인, 기업적인 측면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기관 산업이라든가 정부와 관련된 중요한 민감한 부분이 우리나라로 설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의사를 해야 된다. 근데 그게 아니고 기타 다른 부분에서 다 만약에 미국과 똑같이 그래 하면 한중 관계는 또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왜 우리가 중국만 못하게 하냐. 그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미국 자본도 한국에 와서 지금 땅 사고 아파트 사고 다 한단 말이죠. 근데 미국 자본은 되고 중국 자본은 되고 이건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서가 자꾸 이제 중국하면 괜히 싫고, 그러니까 개인마다 다 좀 기준이 다르잖아요. 이게 너무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고 있는 반중 정서가 지금 현중으로 갔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진영화되고 있거든요.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는 우리 국익을 위해서는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팩트가 아닌 것은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는 미국과 중국을 다 왔다 갔다 연구를 하면서 했던 사람으로서 전제 조건 아까 그런 기간 산업과 중요한 부적인 섹터에 있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심사를 하되 나머지 상업적인 부분에서는 그냥 시장에 맡겨두는 게 맞지. 그걸 가지고 중국 자본이 인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상한 색안경을 보는 것은 너무 확대 재생산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주도가 중국인의 섬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사실인가요? 그렇죠. 제주도 2019년도에 정말 많이 샀죠. 코로나 있기 전에 정말 많이 샀어요. 그래서 많이 샀고 제주도뿐만이 아니고 부산도요. 건물, 아파트 그것도 많이 샀고 경기도도 중국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안산도 많이 샀고요. 그러니까 중국 자본들이 특히 이제 아파트 산 경우가 많죠.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에선 부동산을 토지를 매입하고 그 건물도 짓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뭐 좋은 케이스도 있고 안 좋은 케이스도 있긴 해요. 그래서 있는데 그게 지금 제주도 같은 큰 이슈가 됐던 부분들. 그래서 제주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주도도 기본적으로 토지의 중요도에 따라서 제주도 이제 지자체 내에서 이제 그것을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 심사를 하는 게 맞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슈가 됐고, 그게 매체를 통해서 부정적으로 또 보도를 하면 또 그게 안 좋은 시각을 보게 되는데, 사실 자체적인 사실인 분들 말씀을 또 들어봐도 너무 그때 중국 자본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먹튀라고 하죠.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도 하고 했는데 이게 건물을 짓고 나서 사용 용도가 애매모호하게 지어놓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안 좋은 케이스 같은 경우는 좀 이런 경우가 있었죠. 해가지고 토지를 하고 거기다 뭐 병원을 지었다든가, 병원을 짓는데 그 병원의 부분에 있어서의 할 것처럼 하다가 돈을 뺀다든가, 다운 그들이 있고 건물은 이상한 게 남아있는, 어떻게 보면 제주도 발전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정확한 용도와 목적을 좀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좀 상대주의 입장에서 봐야 될 게, 중국은 중국의 토지는 어떻게 하냐면 좀 다른 거거든요. 중국 토지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 중국은 일반은 토지는 다 국가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토지는 크게 국유 토지와 집체 토지라는 게 있어요. 국유 토지는 또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출항 토지라는 게 있고 획발 토지라는 게 있어요. 일단 국유 토지는 설명을 드리고, 획발 토지라는 건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농촌 토지입니다. 개인의 땅도 아니요, 국가 거도 아니요, 중국 과거의 청나라 시기에 지방의 지지들이 갖고 있는 돈인데, 이게 청나라가 무너지고 다 국유 토지로 편입시키는데, 이 토지는 그 당시 때 이제 지지들이 갖고 있는 토지, 실제 이걸 경작했던 농민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집체 토지로 한 거예요. 그러면 국유 토지가 두 가지인데, 아까 출항 토지는 쉽게 말하면 유상 토지, 돈을 주고 내가 사용권을 가지는 거. 국유 토지는 소유권의 개념이 아니라 사용권의 개념이었어요. 획발 토지는 무상의 개념이에요. 중국 계약이라든지 관공서 건물. 자, 그럼 좁히면 외국인이 살 수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사용권을 할 수 있는 건 출항 토지예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도 집을 많이 샀다는 거죠. 외국 사람도 많이 샀고. 그렇죠? 그러면 부동산을 살 때는 70년 동안 사용권을 가지는 거고, 우리가 공장도 많이 지었잖아요. 그럼 50년 동안 사용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있는데,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 사용 용도에 따라 토지도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런 게 없단 말이 좀 다르죠. 우리는 소유권의 개념이기 때문에 같이 매칭시킬 수는 없는데, 사실 우리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토지를 하는 부분에 최소한 용도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게 중국 자본이 아니더라도 외국 자본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 사유 용도를 조금은 체크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들고요. 많은 분들이 그러면 중국은 국유 토지니까 나중에 뺏어갈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중국이 2008년도에 물권법이라는 걸 해서 인정을 했고요. 그 다음 2016년도죠. 자동 연장. 그러니까 70년 됐다 하더라도 상속도 할 수 있고 매매도 가능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중국은 그 용도에 따라 사는데, 만약 토지를 사는데 그 토지를 그 용도에 따라 자꾸 건물을 안 짓고 가만히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금액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불을 하는 것은 중국 정부는 그걸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경고가 날라오죠. 빨리 약속대로 건물을 지어라 라고 이제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그렇지는 않잖아요. 토지를 갖고 있으면 계속 갖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중국은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상호적인 측면에서 한번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이에 대한 해외 대응 사례와 향후 우리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요? 차이나 머니가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호주, 전 세계적으로 다 하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반중 감사가 심해서 토지 매입뿐만 아니라 건물 매입도 워낙 많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중국과의 관계가 안 좋은 나라는 엄격하게 지금 금지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도 연방정부 차원에 나서지는 않습니다. 연방자원은 항만, 공항, 정부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연방정부가 심사, 나머지는 주정부. 주정부가 50개 중에 30개 이상이 다 금지를 시키고 있다. 안 좋다는 이야기죠.
호주도 마찬가지죠. 또 중국과 관계 속에 좋은 부분에서는 특별하게 또 중국 자본이라고 그렇게 또 하진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중 관계를 생각한다고 했을 때 어느 나라를 벤치마크에서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 원칙만 정하고 시장에 맡길 것은 맡겨야 된다. 중국 자본만 금지를 하면 한중 관계 완전히 무너지는 거잖아요. 아니 저한테 외국 자본을 못하게 해야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중국 자본이 들어오는 거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가지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부동산 매입도 말씀드리지만 이게 저는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보는데 이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과거에 1차 중국 자본들이 우리 아파트를 구입을 하고 혹은 뭐 제주도에 토지를 매입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2차 차이나 자본의 우리나라의 공습은 이제 기업 베이스로 많이 들어올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매우 좋아 보이긴 할 수 있겠죠. 지자체에서 외국 기업들을 유치를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이 기업이 들어오기 전에 일단은 그 기업들의 행위로서 토지를 매입하고 제조 공장을 NA하고 이런 것들이 더 확대될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2차 차이나 자본의 공습은 우리가 봤던 그냥 뭐 제주도 땅 매입한다, 아파트 구매한다고는 다른 업그레이드 버전의 2.0의 차이나 자본이 공습이 저는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 제조 2025란 무엇이며 발표 이후 10년간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중국 제조 2025란 말은 많이 참 들으셨을 건데 2015년도에 나왔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있는 전략 경쟁, 지금 패권 경쟁에 어떻게 보면 출발점, 단초를 제공한 게 바로 중국 제조 2025입니다. 그래서 2015년은 나오고 2016년도, 17년도, 18년도까지 계속 중국 양회에서 총리가 중국 제조 2025를 계속 외쳤어요. 중국 제조 2025가 어떤 거냐면 일단은 뭐 10대 핵심 산업 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핵심 산업을 기술의 자립도를 높인다. 산업의 고도화를 시키겠다는 거고 10개의 핵심 산업도 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말하는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을 강화시키는 내용들이 또 많습니다. 그걸 하나의 프로젝트로 낱개로 보면 한 260개 정도의 항목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막 중국 제조 2025 하면은 10개 핵심 산업 이렇게 보면 인터넷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만 보시면 안 되고 거기에 숨어있는 소재, 부품, 장비의 자립도, 그 다음에 거기에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장비도 우리 같으면 뭐 마찬가지지만 소재도 뭐 첨단 소재가 있을 거고 정밀 소재가 있을 거고 다 기초 소재가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하나만 들어가서 보면 한 260개 정도 항목이 있다. 정리하면 중국 제조 2025는 중국의 제조 산업의 자립화를 높이는 매우 구체적인 KPI를 목표치를 제공해서 10년 안에 뭘 만들겠다라고 한 게 중국 제조 2025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 경쟁의 출발점이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2016, 17, 18 양의 제일 중요한 전인대 개막식에 총리가 중국 제조 2025를 계속 외쳤는데 갑자기 2019년도부터 그 말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중국 정부가 그 말을 안 쓰기 시작합니다. 그건 명확하죠.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미국은 이런 겁니다. 중국 제조 2025가 단초가 됐다는 게 뭐냐면 미국의 생각은 이런 거죠. 중국은 그냥 덩치 큰 팬다로만 있길 바라는 거죠. 덩치 큰 팬다가 식스팩을 만들기 위해서 윤범 일으켜 하고 유산소 운동하고 그러면 안 되지.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안 되겠는데 이거 제재 들어가야 되겠는데 막아야 되겠는데 그게 2018년도 본격화된 겁니다. 그래서 미중 간의 패권 전쟁에 단초를 제공한 게 중국 제조 2025다. 그래서 중국은 2019년부터 그 말을 쓰기 시작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그게 2025년도가 10년이 되었다. 10년이 되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봐야 되고 뭐 어떠한 변화가 있었냐.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 상공회의소가 이제 컨설팅 기관에 의뢰를 해서 보고서가 나왔고 혹은 뭐 일본 이용계좌 신문에서 특집 기사를 보면서 도대체 지난 10년 동안 중국이 어느 정도 발전한 거야? 어느 정도 목표치를 달성한 거야? 뭐 그런 내용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것들이죠. 그 내용을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이 수입 의존도를 많이 줄였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결국 기술 자립도를 높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10대 핵심 산업 중에서 반도체를 빼고 우리 같은 뭐 조선이라든지 전력 설비라든지 뭐 바이오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뭐 중국이 원래 목표치대로 지금 거의 다 KPI를 달성했다라고 보는 거죠. 사우스포스트, 모닝포스트가 그 260개 그 항목대로 자기들이 한번 데이터를 돌려보니까 전체 목표의 86%를 달성을 했대요. 까먹은 것은 반도체겠죠.
반도체는 뭐 레거시 반도체 부분에서는 중국이 생산량이 전 세계에서 한 24%. 그러니까 지금 뭐 원래는 70% 목표였거든요. 안 됐죠. 미국이 대중국 제재로 인해서. 그러니까 반도체가 지금 이제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지금 일단은 중국 제조 2025가 올해가 10년인데 지나 돌아봤을 때 뭐 10대 핵심 산업뿐만이 아니라 뭐 제가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것은 소재 부품 장비의 자립도가 매우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이게 무서운 거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대중국 수출의 80%가 소재 부품 장비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것을 중국 제조 2025를 하면서 많은 정부의 이런 정책 방향에 따라서 기업들은 지원을 하는데 공장 하나 지을 때 들어가는 장비라든가 부품, 소재 이런 것들이 중국이 자립 안 될 때는 한국 걸 많이 썼다라는 거지. 예를 들면 디스플레이 공장을 하나 만드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제 BOE 같은 데가 중국의 BOE가 LCD 넘버원이거든요. 우리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BOE 때문에 얼마나 많은 타격을 입었습니까? 우리 LG 디스플레이가 직원들을 왜 이런 구조조정을 했겠습니까? 바로 이 BOE라네. BOE가 공장을 지을 때마다 우리는 수출을 많이 했어요. 우리 걸 많이 사줬다고. 장비도 사주고, 우리가 소프트웨어도 깔아주고, 우리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중국 정부가 이제 BOE 하나만 공장 만들 때 10.5세대, 11세대 만들 때마다 사실 BOE는 돈 얼마 안 내요. 중앙정부가 한 50%, 나머지 한 40%는 또 지방에서 또 펀딩해. BOE는 공장을 다 전략적으로 키우는 산업이니까. 근데 지금 어떤 분위기냐면 중국 정부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BOE한테 이제 한국 거 소재 부품 장비 안 써도 되잖아. 안 써도 되잖아. 그러니까 좀 드러내고 중국 많이 올라갔잖아. 집어넣어. 이게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바꿔 말하면 글로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중국 제조 2025가 10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중국 제조 2025가 지금은 중국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이 말을 안 쓴다고 했죠. 근데 그러면 어떤 식의 말로 지금 변형이 되느냐? 뭐 중국 제조 강국 이런 식의 말. 연도도 안 써 잘.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쓰죠. 근데 공식적으로 그 말을 안 쓴다. 중국은 원래 이렇게 10주년이 되면 예를 들면 1대1로 했으면 1대1로 10주년이 어떤 변화가 있었다, 어떤 성장이 있었다 이런 걸 막 데이터로 막 보여줘요. 공식적으로. 근데 발이 없어. 근데 학계 같은데 뭐 예를 들면 뭐 중국 인민대학이라든가 이런 연구소 이런 데서 10년을 이제 되돌아보면서 어떠한 성장을 했는지를 이런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매우 빠르게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중국 내에서는 공식적으로 매체에서는 중국 제조 2025가 아니라 제조 강국 혹은 스마트 플러스 전략. 제조인데 플러스니까 융합이잖아. 그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이름이 변형되어 쓰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10년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제가 요즘 가장 질문 안 해도 계속 이야기가 되죠. 뒤에 질문하고 했다 나중에 다 편집하면 되잖아. 그렇죠? 재밌게 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요즘 가장 많이 우리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 강의하는 주제가 중국 제조 혁신입니다. 우리 대기업분들이나 중견기업들한테 제가 많이 듣는 실제 중국 쪽과 공장을 사업을 하고 계시고 경쟁 구도에 있는 기업들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의 공통적인 것은 교수님 도대체 지난 7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이거 제가 코로나 때문에 중국 못 가보고 지금 탈중국 이야기 나오면서 중국 못 가본 사이에 지금은 조금 좋아서 중국을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중국 지난 6, 7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중국의 휴머노이드, 지금 중국의 휴머노이드가 마라톤 대회도 하고요. 휴머노이드 격투기 대회도 하고요. 그런 기사 많이 보셨잖아요. 휴머노이드가 지금 칼군무 치고요. 사실 휴머노이드는 중국이 매우 차이가 많이 났다고요. 요 최근의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배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중국의 제조 혁신이 실제 현장에 있는 기업들은 정말 많이 느낍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이것을 빨리 캐치하고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리 제조업 정말 힘들 것 같다. 우리 다 죽을 것 같다. 이런 걱정을 저는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국 제조 2025가 변형이 돼서 스마트 플러스 전략.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 플러스 전략이 2019년도부터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제조 2025가 안 쓰기 시작하고 스마트 플러스가 2019년도에 나왔고 2023년도에 중국이 로봇 플러스 전략을 발표를 하고 2024년도에 AI 플러스 전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플러스.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플러스란 말은 융합이라는 것. 그러니까 모든 산업을 다 AI, 로봇, 우리가 자동화 이걸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이거 하나 보면 막연한데 막연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산업을 국가 주도해서 연동시키는. 그래서 그냥 로봇팔이 다 이렇게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여러분 안 가보신 분들은 못 느끼시지만 실제 기업 하시는 분들이 그걸 이제 협력업체 가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뭐지?
교수님 강의 좀 해달라고. 왜, 뭐요? 아니, 저희가 지금 7년만 하면 갔는데 이건 내가 알고 있는 중국이 아니에요. 도대체 6, 7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걸 만드는 것은 미국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중국은 미국한 땡큐 해야 될 거예요. 때린 거는 뭐 그렇지만 미국이 이렇게 하니까 그냥 뭐 자립도 으쌰으쌰가 되는 거죠. 이 짧은 시간에 엄청 빨리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다. 현재 진행되는 2차 차이나 쇼크는 무엇이며 1차 차이나 쇼크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1차 차이나 쇼크는 여러분 떠가입 때 우리가 중국 2001년도에 떠가입을 할 때 이것도 미국이 도와줘서 WTO가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중국은 지금 미국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럼 미국은 얼마나 이렇게 하고 있겠어요. WTO 가입도 내가 도와줘서 가입시켰는데 얘가 저렴한 메이드 인 차이나를 만들고 전 세계를 팔아서 달러를 벌어서 넘버 3, 2009년도 일본을 제치고 넘버 2까지 왔어요. 그래서 2009년도 10년도에 우리가 잘 아는 G2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한 그게 1차 차이나 쇼크. 2차 차이나 쇼크는 뭐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제조 혁신에 기반을 해서 중국 제조 20에 기반을 해서 지금 싼 제품도 있겠지만 제조 혁신을 통해서 만들어진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제품들이 쏟아져 나올 거라고. 그러면 이 2차 차이나 쇼크는 지금 보면요. 글로벌이 제조 산업에서 중국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각 상품별로 했을 때 지금 메이드 인 차이나가 넘버 1 하고 있는 게 거의 뭐 엄청 많거든요. 70, 80%가 다 중국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품마다 다르겠지만 우리나라가 1등하는 제품, 중국 1등하는 제품에서 우리는 자꾸 줄어들고 있고 중국은 자꾸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중국 2, 300개 정도 제품이 넘버 1을 하고 있고 우리는 이제는 몇십 대 정도. 뭐 예를 들면 반도체, 디랩 이런 게 있겠죠. 근데 예전에 우리가 뭐 정밀기계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만들 때는 우리는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중국이 제조 산업에 있어서의 역량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지금 말씀드렸던 스마트 플러스, 로봇 플러스, 플러스가 이제 합쳐지면서 이는 2차 차이나 쇼크가 몰려온다. 저는 그건 확신합니다. 이 때문에 그 차이나 쇼크가 몰려오는데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서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왜? 미중 간에 이제 있는 구도 속에서 중국이 이제 미국의 제재 우회를 찾아야 되는데 한국이 가장 거점하기 좋은 지역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이거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차이나 쇼크, 제2차 차이나 쇼크를 또 이제 우리가 또 우리 입장에 왜 또 관심 있게 봐야 되냐면 중국 제조 2025가 안 쓰고 있지만 여전히 작동되고 있고 그러면 2025년도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 제조 2025는 2단계라는 게 있고 3단계라는 게 있어요. 2단계는 26년도부터 한 35년도까지. 그럼 그다음 3단계 36년도부터 또 2040 한 8, 9년도까지 중국이 만들어진 100년이 되는 2049년도. 그러니까 매우 구체화해 놓은 거죠. 바꿔 쉽게 말하면 중국 제조 2025의 2.0 버전이 저는 나올 거로 봅니다. 근데 그 핵심은 뭐예요? 반도체 장비. 미국이 중국 제재했는데 어떻게 되냐고요. 우리가 봤잖아요.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재했는데 계속 구멍이 있었고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서 어쨌든 간 돌고 빼돌려서 결국 간다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관세 전쟁도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막았는데 자꾸 이제 다른 나라를 우회해서 들어가는 막기 위해서 이번에 관세 전쟁에 지금 베트남의 46%, 캄보디아의 49%, 미국의 자국 산업을 키우는 목적도 있고 무역 적자를 맞추는 것도 있지만 또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들을 막겠다라는 것도 있고 중국 제품이 우회해서 미국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라는 의미도 같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제조 2025.0은 반도체 부분, 그 다음에 기존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소재 부품 장비 10대 핵심 산업 부분들이 업그레이드 더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이게 되면 지금 제2의 차이나 쇼크는 우리가 생산하는 것보다 더 무거울 수 있고 더 강해질 수 있다. 기업분들이 저한테 했던 말, 교수님 도대체 지난 6, 7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향후 우리 정부와 기업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정부 차원에서는 일단은 제가 이제 걱정하는 부분들인 중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요. 우리나라 FDI가 한 345억 달러 정도 될 겁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어떻게 보면 FDI 외국인 투자를 많이 했다라고 정부에서 막 이야기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 FDI는 자금을 유치하는 거 좋은데 왜냐면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고 세금을 많이 내니까. 근데 그거보다는 저는 부정적인 면도 우리가 충분히 봐야 된다. 작년 거를 보는데 345억 달러 정도를 보는데 누가 제일 많이 투자했나 보니까 중국 자본. 중국 본토랑 홍콩도 중국이 경제선 거니까. 이게 전체 우리 374억 4억 달러, 5억 달러의 5분의 1이 넘어요.
그 5분의 1이 중국 기업들이 투자했다는 이야기. 어떤 기업들이냐? 제조. 원래 중국 자본들 우리나라에 제조 투자 안 했어요. 우리나라가 중국에 투자를 많이 했지. 그러면 제조, 금융, 서비스 이게 업종을 불문하고 우리나라에 엄청 들어오기 시작한다. 예를 들면 여러분 알리익스프레스, 테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들어오는 기업들의 공습이 초저가도 있지만 스펙트럼이 매우 다양하다는 거지. 저렴하지만 경쟁력이 있는 제품. 우리 LG전자랑 삼성전자 같은 제품이랑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제품들이 우리나라에 막 들어온다니까. 그러면 사실 우리 지금 한국 시장에서 우리 로봇 청소기 로볼락이라는 중국 회사 제품은 지금 삼성이나 LG보다 훨씬 더 비싼데 잘 팔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있다라는 거고. 또 우리나라를 찍고 북미나 유럽으로 또 수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경유지료도 좋고 시장으로도 괜찮고 우리나라 걷자말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 기업들의 자본들이 제조나 서비스로 계속 들어온다. 그러면 일단 그런 현상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정말 제조를 했는지 아니면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기업인지 택가리만 하는 건지. 근데 그걸 잘못하면 미국한테 우리가 또 우리 제재를 받을 수가 있다고요. 베트남이 하는 것처럼 베트남한테. 근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심 있게 볼 필요는 있다. 그걸 막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조금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 제가 현장에 가서 이제 보면 우리 제조기업이 있는 여러 창원이나 대전, 세종 이런 데 좀 가서 좀 보면 이미 중국 기업들의 오파가 날라오는 거죠. 예를 들면 M&A를 하겠다. 자본을 투자하고 싶겠다. 벌써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해서 화학적 융합은 좋다는 거지. 자본을 갖고 오고 내 기술력으로 해서 글로벌 시장 나가는 거. 이건 기업적인 전략적인 측면에 괜찮다라는 부분들. 근데 정부 입장에서 일단은 이런 흐름의 변화가 어떻게 가져올지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있고, 그다음 정부가 너무 이걸 관여를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에서의 이런 변화와 이런 것들을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은 막아야 된다. 있고. 두 번째는 이걸 좀 우리 기업이나 산업계 이런 것들의 변화를 공유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기업들은 잘 모르거든. 왜냐하면 지방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변화를 잘 모른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2의 차이나 쇼크가 혹은 미중 간의 관세 전쟁 이런 것들로 해서 나비 효과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어떻게 확산될 것인지를 기업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계속 따라가는 사람이고 계속 그 분석을 하고 그걸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근데 많이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파도가 밀려오고 있고 그 나비 효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지금처럼 가면 저는 지난 우리 3년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탈중국을 이야기하면서 하면서 진짜 우리가 중국과의 할 수 있는 이 초격차 유지를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저는 놓쳤다고 봅니다. 초격차는요, 가까이서 봐야지만 알 수 있어요. 중국을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절대 초격차 유지가 안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중국 도대체 지난 6, 7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 그 말 한마디에 어마어마한 함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분들이 준비를 해야 되고, 아니면 저는 진짜 우리 전문가들 사이에 이런 말 합니다. 우리 반도체 빼고 우리 제조업 다 무너질 것 같다고. 매우 심각한 이야기죠. 이 인식을 공유하기부터 시작해야 되고, 저걸 알아야지만 내가 유지를 할 거네, 저겠죠. 그런 부분에서의 정부와 기업들 간의 소통, 이런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